어제 국회 정상화가 불발되면서 오늘로 81일째 국회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와 다음 달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불발로 끝나며 전국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협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당은 다시 협상을 요구하며 청문회만 예정대로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93%의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인력 충원과 근로조건 개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9일 사상 최초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며 대대적인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운전자들도 출근길에 숙취 운전으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광화문에 불법 설치된 옛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이 46일 만에 강제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이 철거 몇 시간 뒤 천막을 다시 세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쇼트트랙 대표팀이 성희롱 사건으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모두 쫓겨나게 됐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선수단 전체에 적용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가스통을 수십 개 실은 흰색 차량이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주변 경비 인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은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린 뒤 일본 열도 부근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모레 일본 오사카를 방문합니다. 이 기간에 아베 총리와 만나 얼어붙은 한일 관계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와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일본을 방문하게 될 텐데 그 계기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공개 제안인 만큼 성사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결국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회담 결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일정이 꽉 찼다는 이유를 배경으로 거론해왔지만 결국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역사 문제가 원인입니다. 일본은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해왔고 우리 측이 지난주 내놓았던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 방안도 즉시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다음 달 있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역사 문제로 한국과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이 과거세 문제가 우리의 지향적인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현장에서라도 일본이 만나자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각각 지난주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대화 재개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이 마주 앉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주변 4강과 이뤄지는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보복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다만 그런 나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준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고민 끝에 7개월 만에 내놓은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제안도 곧바로 일본에 거절당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이 한국 정부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측이 지난달 해당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고 이르면 오는 8월 자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보복성 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도 대응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은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되면서 아직은 경색 국면의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통화 횟수나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미 볼턴 안보보좌관과 51번 통화했다고 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서 핵심 당사자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이어지는 연쇄회담 국면을 앞두고 청와대는 비핵화 공간 확보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내세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체제 보장 등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근거로 이례적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통화 횟수를 공개했습니다. 14개월간 5번 만나고 51번 통화했는데 전임인 허버트 맥메스터 보좌관과는 11개월간 16번 만나고 30번 통화했습니다.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는 뜻인데 다만 만난 횟수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청와대는 또 정의용 실장이 지난 1일과 2일 중국을 방문한 사실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의 전에 서울에 오지 않고 평양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중국 측과의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도 우리가 가진 대북 채널을 통해 꾸준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장의 통화 횟수나 동선은 청와대가 평소 공개하지 않던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나오자 여전히 핵심 당사자로서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번 주말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깜짝 만남이 이뤄질지도 관심이었죠. 네, 미국 정부는 일단 이번 방한 기간에는 북미 정상이 만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시간과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편지 교환과 한미 정상 간 만남 등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There's an interest from both parties to meet. There's incentive for President Trump to have some sort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too.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올해 안에 성사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친한파 모임을 이끌면서 한국 연구 모임 공동의장인 아미 베라 하원 의원은 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는 데다 한국도 총선 등으로 정치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올해가 적기라는 겁니다. 베라 의원은 다만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며 북미 대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 don't believe we can have a third summit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walk away without some sort of victory. 한미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만큼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를 넘어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을 조사하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활동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의 이른바 셀프 검증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조사단은 아직 해당 목선의 GPS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우리 군의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까지 들어온 북한 소형 목선. 배에 탄 북한 주민 4명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는 배에 탑재된 GPS 장치가 유일합니다. 일부 행적은 본인들 진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GPS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GPS를 국가수에 의뢰하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목선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GPS는 경계 실패 원인을 규명할 핵심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의 GPS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정원의 합동신문이 끝나지 않았고 GPS 정보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자료 공유를 요청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을 필두로 모두 36명 규모인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계 실패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 수집에만 나흘을 쓰고 결국 활동 기간을 이틀 연장했습니다. 조사 범위도 포항의 해군 6항공전단으로 넓혔습니다. 우리 해군의 P3 초계기가 북한 목선 주변 4km까지 접근했다가 그냥 지나쳤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군 당국은 앞서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가 의혹이 끊이지 않자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북한 목선의 GPS 정보를 끝내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사 결과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어제 2시간가량 정상화 기대를 품었던 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합의안 거부 이후 또다시 무기력한 파행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만 예정대로 참여하겠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모처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하루 전날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거부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불참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도 자유한국당 빠진 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경이 언제 될지를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지만 같은 시각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서서 하는 스탠딩 대화 정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안 추인이 무산된 만큼 선별적으로 일부 상임위만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별 추경안과 민생법안 심사는 거부하는 대신 국세청장 청문회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의회주의 폭발하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국회 정상화는 정치권의 합의를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며 바깥에서 방황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결단하고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국당의 배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당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여당이 새로운 카드를 내놓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규성입니다. 국회 정상화 입구에서 뒤돌아선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황교안 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균열이 드러난 상황인데 당대표가 원내 현안에 지나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이 진통 끝에 만든 정상화 합의문을 2시간 만에 뒤집었습니다. 의원들은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고 발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원내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지도부 신뢰에 좀 금이 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네. 아무래도 합의문 자체가 완전히 부결이 된 거니까요. 좀 이제 타격은 있지만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을 담당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와도 사전 협의했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이랑 합의문 최종 조율은 좀 하셨었어요? 다 논의합니다. 네. 이에 따라 한국당을 이끄는 황 대표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나 원내대표에게 국회 정상화 협상 문제를 일임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 의원총회 현장에서, 거꾸로 반대할 것이라면 미리 원내 지도부와 조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내일이기 때문에 나도 다시 얘기합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황 대표가 지나치게 원외 정치만 하다 보니 문제가 불거졌다는 당내 지적도 터져나옵니다. 일부 의원은 황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받게 됐다며 당내 문제에 대해서도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안을 걷어찬 입장에서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심입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고 원내에서 대정부 대여투쟁을 할 만한 소재도 많은 상황 속에 장애투쟁만 이어가기도 쉽지 않아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회가 정상화의 문을 찾지 못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의 신경전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침대 축구라는 비유까지 등장하며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잠시 보시죠. 85분 내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5분도 지금 안 뛰겠다고 90분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침대 축구를. 그런 축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법안소위 위원장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진행하시는 것 자체를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깨트리고 합의를 엎은 것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잡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합의를 깨트리고 엎은 것 때문에 오늘 회의의 명분을 더 세워준 거죠. 세월호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 5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모두 실형은 면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무책임하고 무지한 판결이라며 오열했고 급기야 쓰러져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3개월을 끌어온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의 1심 재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4명은 집행유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와 공모 여부를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이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자에게 관련 문서 작성을 지시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또 공모 증거가 없다거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정치적 환경도 고려했습니다. 다른 권력기관의 정치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며 조 전 수석 등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수석 등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반응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신경 한마디만 유가족에게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판결 직후 이게 법이냐는 탄식이 쏟아졌고 한 유가족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자들의 처벌을 부탁해야 됩니까? 믿겠습니다. 비록 오늘 실망했지만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 5명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전국 우정노조가 어제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집배원 93%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 증원과 근무 시간 조정 문제를 놓고 우정사업본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달 9일 60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집배원들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우정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노조는 이번 파업 가결은 중노동 과로로 숨져가는 집배원들을 살려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쟁의행위 압도적 찬성 배경에는 중노동 과로로 죽어가는 집배원을 살리라는 조합원의 열망이 그만큼 뜨겁다는 의미다. 우정노조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천여 명의 인력 충원과 주 52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예산 문제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우정노조는 26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달 9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1958년 우정노조 설립 이후 60여 년 만에 첫 파업이 됩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우편물 배달과 택배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노조에 파업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갑니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증원을 노조와 합의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지금은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꾼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농성 천막이 철거됐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불법 설치된 이 천막을 물리적 충돌 끝에 철거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또다시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유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틀 무렵 광화문 광장에 서울시와 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 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옛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설치한 농성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맞서 당원과 지지자 등 300명이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에워쌉니다. 긴장이 흐르더니 행정 대집행, 즉 강제 철거에 돌입하자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은 물과 소화기를 뿌리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50여 명이 다쳤고 그중 40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양측에서 4명이 체포됐습니다. 행정 대집행 1시간 20분 만에 천막과 그늘막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애국당 일부 지지자들은 광장에 누워 저항했습니다. 이후 2시간여 동안 양측은 대치했지만 더는 충돌하지 않고 행정 대집행은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0일 무단 설치된 천막은 46일 만에 철거됐습니다. 최근 우리공화당으로 당명을 바꾼 대한애국당 측은 행정 집행을 맹비난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다친 것은 사람들이 안에 누워 있는데 거기서 그냥 뜯어버렸잖아요. 나무에 찍혀가지고 저렇게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저희 오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법 시설물은 철거가 됐고 앞으로 이 광화문 광장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철거 비용 2억 원을 옛 대한애국당에 청구하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그러나 철거 몇 시간 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새로 설치하고 농성을 재개해 양측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KT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출발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을 지난주에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KT 채용 비리 의혹의 출발점인 김성태 의원을 비공개 조사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올해 초 본격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은 딸의 부정 채용에 개입했는지 이를 대가로 KT에 특혜를 준 건 아닌지 추궁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공채 시험을 준비해봤었어요. 정정당당하게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이듬해 공채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의 딸은 자신의 합격이 부정 채용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의 딸은 입사 지원서도 내지 않고 서류 전형에서 합격 처리됐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등급을 받았지만 나중에 합격으로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포함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석채 KT 전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 등은 유력 인사의 가족과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근 아들 스펙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민중당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황 대표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중당은 아들이 별다른 스펙 없이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KT 채용 비리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가수 승리는 버닝썬의 얼굴 마담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에 몸통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150명 넘는 최정예 수사진이 장장 5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였지만 그 결과는 수사팀의 고백처럼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버닝썬 사태의 정점, 가수 승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일단락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 말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승리에겐 성접대와 성매매, 횡령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핵심 혐의인 성접대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인 사업가와 타이완, 홍콩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 섬 원정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성관계는 있었지만 대가가 오가진 않았다며 무혐의로 봤습니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클럽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혐의는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브랜드 사용과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린 돈만 모두 11억 2천만 원. 경찰은 승리가 클럽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전원산업 이모 회장과 타이완인 투자자 린사모 등 버닝썬 주주 모두가 가담했는데 경찰은 해외에 있는 린사모만 기소 중지 결정하고 나머지 5명은 횡령 혐의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승리 등에게 청탁을 받고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총장 윤모 총경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는데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유착 의혹을 규명하겠다던 다짐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여론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입된 수사관만 150여 명, 장장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공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보강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수사의 공과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역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추가로 제기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와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인 정마담 사이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양 전 프로듀서는 이번에도 YG를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은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MBC 스트레이트는 조로우가 입국 당일 양 전 프로듀서 그리고 가수 싸이와 함께 정마담이 고용한 여성 25명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CTV가 공개돼 공분을 샀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의 성향과 범행 장소의 특징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몰래 뒤따라온 남성이 순식간에 따라 나와 문으로 급하게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혔지만 이후 한참을 서성이며 문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CCTV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30살 조모 씨는 다음 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음에 조 씨에게 적용된 건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알려지며 여론의 질타를 받자 보강 수사 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성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문 앞에서 10여 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피해 여성을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 성폭행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특정한 뒤 은밀히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점도 매우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지난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구속 기소하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강간죄의 폭행과 협박을 인정한 사례가 많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해외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들 한근 씨가 갖고 있던 부친의 사망 증명서와 함께 유골함 등을 확보했습니다. 사망 증명서에 기재된 사인은 심부전증 등에 따른 심정지인데 검찰이 관련 자료 검증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한근 씨가 검찰에 제출한 건 아버지의 사망 증명서와 유골함, 위조 여권 등입니다. 에콰도르 관청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엔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정태수 전 회장 위조 여권과 같은 이름의 남성이 지난해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고 돼 있습니다. 심부전증 등 신장 질환 악화로 숨졌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정 전 회장은 오랜 기간 투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엔 입국 날짜가 2010년 7월로 돼 있어 에콰도르에서 아들과 함께 8년 가까이 거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증명서 등은 모두 아들 한근 씨가 가지고 있던 것들로 해외 억류 당시 압수됐다가 외교부를 통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근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의 집에서 아버지가 위독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장례 관련 기록이 있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검찰은 일단 아들 정 씨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망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한 유골은 DNA 검사가 불가능하고 증명서 위조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에콰도르 현지에 검사를 보내 검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 전 회장은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200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숨졌다면 형 집행은 물론 세금 환수도 어려워집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 씨의 부자가 에콰도르 도피 중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유전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아들을 상대로 현지에 환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이었는데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단속에 걸린 출근길 숙취 운전자 등 전국에서 15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 차량이 늘어선 이른 아침 음주 단속이 한창입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 첫날을 맞아 경찰이 이른바 숙취운전 단속에 나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단속이 시작된 지 불과 40분 만에 숙취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 이 수치는 면허 정지에 해당되시는 수치입니다. 전날까지라면 훈방됐겠지만 0.05에서 0.03으로 기준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은 몰랐죠. 앞서 경찰은 제2윤창호법 시행 시점인 자정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예고됐는데도 간큰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변명도 가지가지입니다. 지금 먹고 막 나오는 길이었으니까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잔에 한 잔 마시고 중간에 한번 예의상으로 한번 마시고 마지막에 터진다고 나 집에 가면 보내달라고 해서 3잔 마셨어요.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아침까지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은 모두 15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2명은 이전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겠지만 취소 처분 기준이 0.1에서 0.08로 기준이 바뀌면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처벌이 더 강화되니까는 운전자들께서는 그 술을 드시면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오는 8월 24일까지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집중 단속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식당 주변에서는 30분마다 꼼꼼하게 단속하는 만큼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렌터카에 부탄가스를 잔뜩 싣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공안검사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미국 대사관 정문에 처박혔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구겨졌고 두꺼운 철문까지 밀려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 50분쯤 40살 박모 씨가 렌터카를 몰고 서울 종로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했습니다. 갑자기 그러거든요. 이제 주변 소리 듣고 이제 온 거잖아. 박 씨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서는 부탄가스 한 상자가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안검사라고 주장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지만 아예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 투약과 함께 정신병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돌발 사고가 터지면서 미국 대사와 부대사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수사 상황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흉기를 소지한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후 2시쯤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위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 공조를 요청받아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화물차를 13km가량 추격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북 김천에 사는 A씨가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증상을 보여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A씨가 흉기를 챙겨 달아난 뒤에 시속 140km로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쇼트트랙 대표팀이 이번에는 성희롱 사건으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선수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에 퇴촌 결정이 내려진 건데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7일. 쇼트트랙 대표팀의 남자 선수 A가 암벽 등반 훈련 도중 후배 B의 바지를 벗겼고 심한 모멸감을 느낀 B 선수가 감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대한체육회와 진천선수촌은 기강회의를 이유로 쇼트트랙 대표팀 전원의 퇴촌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 선수단을 상대로 내려진 이례적인 퇴촌 결정입니다. 하지만 쇼트트랙 비시즌 도중에 선수촌에서만 나가게 하는 결정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선수 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가 논의돼야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관리단체인 빙상경기연맹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관리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고요. 대표 선수들에 대한 교육 문제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조재범의 성폭행 혐의 논란으로 빙상계가 충격에 휩싸이고 불과 넉 달 전에는 남자 선수의 여자 숙소 출입 사건까지 벌어졌지만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회의는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자 숙소에 출입했던 김건우는 고작 출전 정지 한 달의 징계를 받고 복귀했을 정도로 빙상연맹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습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관계자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메달리스트 구하기에 혈안이 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빙상계의 사건 사고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부실 수사나 인권 침해 등 과거 잘못에 깊이 반성한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건데요. 잠시 직접 보고 오시죠.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 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3년 선배인 김호철 대구고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고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일치 단결해 나라와 조직을 위해 헌신해달라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지명된 이후 사의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송인택 울산지검장에 이어 김 고검장이 세 번째입니다. 내일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의 장마가 본격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은 지각장마인데 12년 만에 제주도와 남부, 중부까지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듭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마를 앞두고 찾아온 폭염에 대지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이틀째 33도를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오래가지 못하고 내일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내륙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 제주도까지 북상한 뒤 오전에는 남부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남부는 오전, 중부는 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시작하는 지각장마입니다. 또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제주도와 남부, 중부 장마가 6월 같은 날에 시작하는 동시장마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26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새벽, 남부지방은 오전, 중부지방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고 27일 오후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첫 장마도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린 뒤 다시 일본 열도 부근으로 물러날 전망입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 다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는데 이번에도 남부 곳곳에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주요 원인은 공촌 정수장의 탁독의 고장인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 부분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수장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도 정부 조사단이 파악해서 알게 됐다고 밝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조직의 관리에 공백이 있었음을 실토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인천 시의원들의 질타에 박남춘 시장은 거듭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빠르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해결된다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보고만 믿어 사태를 키웠다는 겁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하고 하면 곧 해결됩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초기에 이제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촌 정수장의 탁두개가 고장난 것을 보고받지 못해 정수장에 이물질이 유입된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탁독의 고장이라든지 측정기 고장에 대한 부분 중에서는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던 건가요? 네, 사실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제가 감사관실도 한번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 저도 답답한 대목입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 자체 역량으로는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해 정부 합동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민관 대책위에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민관 협의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논의할 민관 합동대책위원회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서구와 영종 지역의 몇몇 시민단체는 적수 사태의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가 짜놓은 판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대책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주민 소환 운동도 전개하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수돗물 정상화 이후에도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합조사를 시행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등급제를 없애는 겁니다.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현행 장애 등급제는 형평성 없는 지원, 장애 특성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장애인 단체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현재 1에서 3등급은 중증에, 4에서 6등급은 경증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시행된다고 기존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별로 지원되던 서비스는 일부 통합되고 대상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 경감이 커지고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교통수단이 늘어납니다. 새 정책의 또 다른 큰 틀은 종합조사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하기 위한 건데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와 행동 특성, 사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올해는 활동 지원과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가지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등급제 폐지도 새 정책도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없어서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지원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예산 문제라고 봅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이 필요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또 시중 보험 상품의 경우 현재 장애 등급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활동보조 지원이 줄 수 있겠지만 급격한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제도 시행 후에도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9급 공무원 시험 과목이 바뀌게 됩니다. 시험 과목 개편으로 새내기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추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이 몰리는 9급 공채 시험이 10년 만에 바뀝니다. 고졸자의 공직 진입을 늘리기 위해 2013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도입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과목이 시험 과목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직렬별로 2개의 전문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9급 행정직군의 공채 시험은 공통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국사 3과목과 직렬에 따라 전문 과목 2개, 모두 5개의 필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 과목 개편의 목적은 9급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쉬운 고교 과목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 새내기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된 뒤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국민분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9급 공무원들의 채용 과정에 전문성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롭게 필수 과목에 포함되는 전문 과목은 일반 행정은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 교육행정은 교육학 개론과 행정법 총론, 고용노동은 노동법 개론과 행정법 총론입니다. 검찰직은 형법과 행정소송법, 세무직은 세법 개론과 회계학, 교정직은 교정학 개론과 형사소송법 개론을 필수 과목으로 치러야 합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 공채시험부터 시험 과목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오늘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서 북녘 땅이 보이는 임진각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천주교 신자 2만여 명이 모였는데 임진각에서 이런 전국 규모의 미사가 봉헌된 건 8년 만입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가 시작됩니다. 입당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교단이 평화를 위한 기도의 상징인 파티마 성모상을 앞세워 입장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한마음으로 모인 신자들이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론에 나선 김희중 대주교는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냈습니다.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일치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은총의 온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의 주례로 진행된 미사에는 전국의 사제단과 수도회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진각에서 전국 단위의 평화기원 미사가 열린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천주교가 북녘 땅에서 가까운 임진각에서 8년 만에 대규모 미사를 연 데에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가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미사를 주관한 주교회의 민족화위원회는 남북 정부 관계자와 국제사회, 국민과 신자들을 향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69년 전 체험했던 공멸의 시간으로 되돌아가선 안 됩니다. 남북 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완성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만나고 대화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사에 앞서 록그룹 부활과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참여한 평화음악회가 열려 한반도 평화와 일치를 향한 열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는 전쟁을 기억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가야 한다면서
그 길은 보수와 진보가 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평화 정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 지금 바로 나오나요? 지금 땡기 이게 하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대략 52분경 됩니다. 52분경에 상황 접수를 하고 저희가 땡겨요. 네. 보여줘요. 거기에 어문춤이 몇 개 있습니다. 여섯 시 한 20분경부터 쭉 보시면 돼요. 지금 대략 6시 전후로 해서 이제 저희 시집에 희미하게 됐습니다. 좀 빨리 넘겨도 되겠습니까? 현재 위치 여기입니다. 다시 저쪽으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저반입니다. 이 시각이 멈춰주세요. 이 시각이 약 23분경. 6시 23분. 네, 여기서 이제 저반할 때는 여기 공변들 다 까맣고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뭐 식별이 불가능하십니다. 배 자체도 보이시지 않고요. 아까 저반하는 장면만. 그다음 잠깐. 아니 이것 말고 뭐 뒤에 있잖아. 왜 이것밖에 없다고 또 보실 거예요? 뒤에 뭐예요? 6시 50분에 이 CCTV로 나오는 그림 있나요? 있겠죠. 있잖아요. 빨리 봐요. 왜 그거 안 보이시나? 하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거기에 어문춤이 몇 개 있어요. 저희들 출동함으로 해서 저희들 그래. 아까는 멀리만 있더라고요. 이 있다. 저기 흰옷 입고 가는 일배속으로. 저기 이제 일반인 여기 일반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이 인간이 이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 이봐. 이 사람이 뭐 찾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어? 물론 우리 민간인이고 산책 요원이라 하더라도 봐야지. 그렇다면 뭔가 같이 이런 팀하고 같이 연락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 걸 경찰이 이야기 안 하고 놓치고 무시하려고 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격정을 토로하시던데. 아무리 파랑이 세거나 황천이 이 기상이 나쁠 때도 우리 어민들은 그 내다 어선에 설치된 내다 가지고 어스전부 보이도 다 포착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진짜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군 장비가 그 2톤이나 되는 목선 10m 되고 폭이 2m 되는 그 목선을 감지를 못했다는 거 저는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여기는 바닷물이 한 방울만 튀면은 금방 소금이 필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면 소금이 허옇게 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옷이 이렇게 깨끗하다는 건 바다에 있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어민들이 볼 때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구해가지고 우린 잘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개선 작품이네.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찌꺼기는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실제로 확인했던 거는 그 옷창에 그물이 있었어요. 네. 그물. 그 그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딱 그래서 이건 위장이다. 그냥 넣고 다니는 거다.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그걸로 오징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오징어 잡을 수 있는 그물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뭐 잡았다고 하면 저도 그물로 고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80일) 만에 국회가 돌아가나 싶었는데 2시간 단꿈에 불과했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합의안 거부 이후 국회는 오늘도 무기력한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합의안을 걷어찬 한국당을 향해 여야 사당이 한 목소리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누죠.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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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와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짤 사주는 예쁜 누나가 짤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될 각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랑 식사하셨다 그랬는데요.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전국 전반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풀 것인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판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좀 더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태극기 세력 의회주의에 대한 확고히 해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어제 말 그대로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혔죠. 두 분 어제 국회 상황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서명까지 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당에서 돌아가서 의총장에서 부결된 사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원내대표가 사인 문제 하고 의총장에 가서 부인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한국당의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 분위기가 압도적이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합리적이고 중도에 있는 국민들 생각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한국당도 들어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좀 일을 좀 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국민들의 그 정상적인 보통의 생각과는 달리 한국당엔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인하고 의총장에 부결됐다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정말 힘겹게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으면 들어가서 의총장에 이걸 표결에 붙일 때는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원내대표도 있고 수석 부대표도 있고 또 많은 또 부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당연히 강경파들의 강성 분위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예상해서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 또 역할 분담도 해서 강한 그 반박론이 나오면 이걸 또 누가 그럼 맞받아쳐서 이런 식의 설명을 좀 해라. 이런 논리로 좀 대응을 해라. 이걸 짜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본래. 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20년 가까이 계속 성토만 했다는 것이고 아무런 반대 논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아마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만 서명하고 들어가면서 이른바 작전을 제대로 짜지 못했던 게 아니냐. 그만큼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게 4시경에는요. 제가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구나. 그래도 6월이 다 가기 전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려서 몇 가지 중요한 거라도 처리하겠구나. 산적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7월 중순까지로 기한도 잡았고요. 20일에 개회한 것으로 소급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불과 2시간 만에 이건 허무개그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허무개그를 정치권에서 제1야당이 벌일 수 있는가 깜짝 놀랐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흘러나온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의 의총 분위기가 우리가 뭘 얻은 게 있느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뭘 얻어왔느냐. 내용이 없지 않느냐.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여쭤보고 싶다니까요. 국민들이 뭘 얻었느냐고요. 지금 이 보이콧 상황에서. 국민 생각은 정말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112석을 가진 제1야당이다. 국정 책임이 전혀 없다. 그럼 자신들이 뭘 얻으려고 그랬던 걸까요? 얻을 게 없고요. 자꾸 추가되는 것만 있어요. 북한 목선 국정조사 왜 못 얻어왔느냐. 이게 새로 추가된 내용이고요. 경제청문회 왜 못 얻어왔느냐. 지금 경제 원탁 토론회를 열기로 했고 이건 여러 기간 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의해서 하기로 한 거니까 이름이 토론회냐 청문회냐 차이지 사실 일부 들어갔고요. 합의 정신과 합의 처리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 두 분 다 실망이 크셨던 것 같은데 잠시 뒤에 한국당의 의견도 저희 녹취로 들어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상황은 다시 원점입니다. 한번 합의가 깨지고 협상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원점보다도 오히려 더 뒤로 간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오만과 독선의 길,
패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짜 태극기 세력과 소수 강경파의 극우 맹동주의에 발을 묶고 합리적 보수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걷어차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모표 대답도 없고 구갈못, 즉 국회를 알지 못해서 대답하는 일도 용서받으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패망의 길, 극우 맹동주의 지금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합의가 이제 추인 부결되고 나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조금은 유화적인 표현을 썼어요. 물론 이 국민 여망에 대한 배반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금 이제 더 강해졌고요. 사실은 나머지 야 세 당의 논평이 아주 극한을 달렸습니다. 예.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총사퇴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놀 거면 세비 다 받으면서 아니 월급은 받으면서 일은 안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인데 네. 그럼 집에 가서 쉬셔라. 총사퇴를 해라. 배지를 떼어라. 그게 맞는 것이죠. 이게 하루 이틀 뭐 결근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한 학기를 학교에 안 가고 원하는 과목만 골라서 듣겠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이제 국회농단까지 하느냐 이런 거센 비판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자유한국당 없이는 입법부가 돌아가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을 좀 구슬러서 네. 함께 가자라고 하는 중재적인 입장,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었는데 바른미래당도 이제는 네. 비판을 했죠. 김수민 대변인의 말은 뭐였냐면 자 이제는 속내를 알겠다. 자유한국당의 속내는 국회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여야 사당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낼 때는 자유한국당이 잠시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 성찰이 없는 정치는요. 이건 그냥 권력 의지만 남아있는 것이고 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구갈못이라고 하는가? 아까 국회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네. 해석했는데 민주평화당이 먼저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이 국민 정서를 알지 못하는 정의당에서 논평을 했을 때는 네. 그런 이제 이야기로 해석이 됐었으니까 국민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마시라 이인영 원내대표의 네. 말인데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 이런 배수진을 쳐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들어올지 말지 알아서 결정해라 뭐 이런 의미겠죠. 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화가 날 만도 하긴 한데요. 근데 또 현실을 생각해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 됐든 간에 사인을 해서 들어갔는데 퇴짜를 맞고 나온 네. 거니까 다시 이대로 협상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부결된 합의안을 가지고 자기가 굴복해서 거기에서 들어갈 수는 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은 네. 일단 한국당에서 부결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부결돼 버린 어제 그 합의안대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집을 부리면 더 이상 또 해결책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좀 안타까운 그 딜레마 현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인까지 하고 거기 부결될 걸 뭐하러 사인했느냐라고 네. 탓은 할 수는 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여당 입장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한다면 어차피 퇴장하던 나경원 원내대표 합의안을 가지고 다시 그럼 그거 가지고 하자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협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인영 원내대표나 오신환 원내대표도 협상을 다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나 현실로 제1야당의 112석을 가진 제1야당이 퇴짜를 맞은 그 안을 다시 살려보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도 여당이 한 번 더 생각을 또 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내 손 놓고 이제는 합의안 퇴짜 받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버리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제일 급할 텐데 그렇죠. 일단 네. 이거 뭐 거의 한국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안을 계속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열심히 했던 이유는 추경안이라는 게 지금 경제 실정이나 경제 상황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기 네. 때문에 추경안의 통과를 위하는데 추경안을 하려면 애교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되고 애교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애교위원 구성과 애교위원장 선임이 안 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를 시작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에 대해서 국민적 차원에서도 화가 나 있고 야당도 굉장히 좀 피곤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당의 그 내부의 의원들 사이에서 퇴짜맞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안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뒤로 하고 또다시 머나먼 길을 다시 가더라도 민주당도 또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접 서명한 합의안을 도로 들고 나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국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합의된 국회의 의사 일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 의사 일정이 회기 일정만 있을 뿐 어떤 의사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법이라든지 이 날치기 된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민주당의 조금 더 한 발짝 자국 더 진전된 그런 제안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의원들 요구대로 재협상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서명 당사자로서 사실 다른 원내대표들에게 면이 네. 서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당연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같이 오랜 기간 물밑 접촉도 하고 수의도 하고 아까 50일도 안 돼서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네. 50일이 상당히 치열한 50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패스트트랙 이제 강행 처리가 있었고 이 부분은 사실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파행과 관련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제 이게 사과에 준하는 거예요. 패스트트랙 철회하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네. 요구였는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문구는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없이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3법은 처리를 못한다라는 것을 여야 5당이 합의를 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강행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330일 네. 후에 이 표결에 붙여진다고 해도 표결에서 부결이 될 것이 이제 이건 명약 관화하고요. 그리고 표결에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압박용 카드였고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자 연내로 합의 처리하자. 다만 이것은 압박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걸 자유한국당이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네. 별 의미 없는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명분일 뿐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낀 입장이 됐습니다.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짠하고 안쓰럽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여야 회동에서는 원내대표끼리 할 말은 참 없는 상황이 됐고 당 뒤에서는 등을 떠밀고 그럼 전 자유한국당 의원들 112명이 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빼고 111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불신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상 불신임입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원내대표가 사령탑이라고 부르는데 원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두서지 않고 리더십도 안 먹히고 네. 그럼 어쩌라고 지금 밖에다가 쫓아내놓고 합의문은 거의 찢어버리다시피 한 것인지 네. 이분들은 전략이 있는 것인지 좀 이런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한국당 의원총회 분위기 어제 거부 일색이었다고 네. 하고 협상 당사자인 나경원 원내대표 리더십 문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이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잠시 보고 오시죠. 그 당내에서 이제 리더십 문제 삼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그 재신임 문제까지 얘기 나오는데 저는 못 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아까 합의문 최종 조율은 좀 하셨었어요? 다 논의합니다. 사실 원내대표들이랑 협상할 때부터 살짝 자신 없어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중재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3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서명할 때까지 그 이후에 의총에 가서 어떻게 이를 관철시킨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전술이 좀 미비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분명히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협상해서 그래도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해서 그 문안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보기 좋게 퇴짜를 맞은 건데 의총장에 가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주류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 국민의 정서와는 조금 동떨어진 네. 강경 일변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년 총선과도 좀 직결돼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 실정, 안보 문제, 무능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야당을 찍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뛰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많은 국회의원들 입장에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몇천 표 사이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야당의 믿음이 가서 야당한테 표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 그분들이 결정하는데 네. 지금 이런 한국당의 강경파가 득세하는 분위기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협상을 한 것이고 네. 그런데 가보니 전반적인 지배적 분위기는 친박 중심의 좀 강경파 일색으로 가면 한국당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전략 전술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안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됐든 다시 또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당 내부에 제가 볼 때는 자기 성찰, 그다음에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한 합리적 논의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네. 관계랄까 소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두 개의 전략이 충돌을 했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아까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이인영 원내대표가 썼는데 네. 그것이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원내와 원내의 격돌이에요. 이건 내분 상황입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내로 돌아가서 정상화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여론에서 또 이제 당 지지율에서 상당히 열세 몰릴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원내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원외 당 대표입니다. 네. 원내에서 가동되는 것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원내 사령탑인 나경원 이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몫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계속 장외투쟁 이어가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또 민생 대장정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 장제원 자당 의원이 직접 이제 직격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원내로 들어가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성토하기 시작했다. 네. 의원들이 지금 지역구 다니면서 기념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을 때냐. 국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탄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라고 네. 성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대표는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황교안 대표는 국회 내로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는 것에 대해서 좀 반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두 개 원내 전략이 충돌을 일으켰고 원내 전략이 승리했는데 이것은 자유한국당에겐 상당히 좋지 않은 징후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실제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분위기 어땠는지 한국당 의원의 말로 직접 들어보죠. 김영우 의원입니다. 그 합의문을 보면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이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뭐 경제 청문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최근에 북한 선박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요.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왜 이런 그 합의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추인이 이제 실패가 된 거죠.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부결시켜서 협상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는 나왔죠. 오히려 우리가 부결시켜서 협상력을 높여주자라고 하지만 지금 안팎으로 리더십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에 타격을 맞은 건 맞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재신임 이야기 나왔던 것은 나중에 이제 들리는 그 보도의 내용을 보면 재신임 이야기가 의원총회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나경원 대표를 재신임하자는 게 아니고 불신임하자는 게 아니고 불신임을 받지 않고 재신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걸로 인해서 무슨 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거나 사퇴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한국당 내 전반적인 목소리가 크게는 강경파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김영우 의원도 이야기하다시피 한국당 요구 조건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제실정청문회에서 경제청문회에서 경제 원탁에까지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목성 국정조사까지 이야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 문제도 사실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 처리에 대한 내용, 표현 가지고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요구 조건들을 그래도 3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일정한 협상안을 도출해서 가져간 건데 이 강경파들이 볼 때는 그 표현 하나, 그다음 문구 하나, 요구 조건 하나하나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번 좀 된통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호통만 칠 게 아니고 지금 짠하게 지금 돌아와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를 붙잡고 다시 한번 협상에 또 고민을 다시 시작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재자였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면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판단컨대 지금 한 달 동안 협상을 중재해온 입장에서
또 다른 중재안이 있을까라는 회의가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국회 정상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네. 말까지 들어보니 한국당이 고립무원인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는 그래도 한국당이 손을 국회로 잡아 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많이 화가 났다고 아까 표현하셨죠. 그래서 새 협상은 없다, 재협상은 없다. 근데 오신환 원내대표조차도 여기서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해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패망의 길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네. 원외에서 고사를 하든지 알아서 입지를 선택하시오라는 거거든요. 선택지는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골라서 상임위를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북한 목선 문제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왜 국방위를 열어서 국방장관을 호출해서 거기서 따져 묻지 못하고 네. 국정조사 열릴 때까지 지금 놀고 있겠다는 건지 안보가 긴급하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접어놓고 지금 엉뚱한 거 지금 하자고 밀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일단 이번 주 당장 나온 건 또 7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 그렇죠. 파행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입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따라다니면서 만년필도 챙기고 재떨이도 챙기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북중 정상회담에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영접단 전면에 등장한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은 지금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두 번째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최용해나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격상한 그런 역할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행사 담당, 어떻게 보면 현장 행사 담당 역할을 지금 한성월이 하는 거니까 이제 시진핑의 방북으로 하노이 노릴 결렬에서 조금 이제 실추됐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회가 된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 때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평양국제공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 환영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목격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 가장 무엇이 달라 보였다 이렇게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역할이 다르고 위상이 달라진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의전을 챙기면서 행사를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영접단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좀 격상됐다 볼 수 있는데 그것도 7번째로 그래서 네. 북한군의 제1위 권위자가 이제 김숙일 총정치국장 해야 되는데 네. 그분보다도 앞에서 위치를 했다는 거죠. 전체 그러니까 이제 당 부위원장 다음에 위치하면서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공식 직함은 아직도 부부장이지만 네. 그 이상 최소한 장관급 이상의 위상이 확인되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건 도열한 순서대로 그대로 읽으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환영 행사에서는 이렇게 고위 간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양국 정상, 중앙정치국 위원들과의 기념사진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좌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국정원에서 오늘 분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행사 담당자로서의 그런 역할이고 김여정은 보면은 이제 그 이용호나 이수용이나 최용해 사진을 보면은 최용해나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고 좀 더 격상한 그런 역할이래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과거에 김여정이 하던 행사 담당 어떻게 보면 현장 행사 담당 역할을 지금 현성월이 하는 거니까 김여정이 오히려 좀 더 이제 더 무게가 올라간 역할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네, 사실 한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근실설이 돌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상은 오히려 훨씬 올라갔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그 김수길 인민군 총정지국장보다 앞에 도열이 있었던 이번에 시진핑 방북 영접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만 또 한편은 또 시진핑 주석이 그 당 중앙에 청사 가가지고 정치국 전체 위원들과 찍을 때는 또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미스테리하긴 한데 일단 국정원에서 이 경보위 보고를 통해서 지금 지위가 격상된 걸로 지금 네. 확인하고 있어서 제가 보건대는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근 4월 달에 열렸던 7기 4차 당 중앙회 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정치국 그전에 후보위원이었거든요. 네.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정의원으로 승진됐는데 그게 공개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국 의원 전체를 찍는 사진에 안 들어간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7기 4차 전원회에서 정치국 위원은 승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정치국 위원은 이른바 이제 직급이고요. 네. 직급이 아니면 보직이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장이면 차관급인데 부부장보다 높은 장관급 정도의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급은 그대로지만 보직이 격상되면 또 지위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정원의 보고 또 국정원의 분석은 지위가 격상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과거에 우리 눈에 익숙했던 것처럼 주요 정상회담이나 이런 행사 때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텝 역할을 했던 예. 김여정에서 이제는 지도자급은 아니겠지만 지위가 상당히 격상돼서 이른바 지휘 성원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급의 이제는 그 노동당의 지도부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 옆에 다니던 수행의 입장보다는 이제는 일정 정도의 노동당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격상된 건 사실인 것으로 같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급에 해당하는 보직까지 네.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친정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예, 뭐 지금 비단 김여정 부부장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에 지금 벌써 7년째가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 계속된 인사 교체로 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정 체제는 강화되어 왔다.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 권력 공고화 상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직책을 줄 필요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가는 길에 김여정 부부장이 재떨이 심부름도 하고 하는 네. 모습이 언론에 비춰돼서 그것이 그런 과연 백두 혈통으로서 맞는 일이냐 그런 것도 논의가 된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여동생인 김경희에게 경공업 장관을 맡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김여정 부부장의 직위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것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기존의 김여정 부부장이 맡았던 역할을 현송월 단장이 예.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봤거든요. 확실히 좀 역할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어떤 절대 권력자, 수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사람은 김정은이 마음 놓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김여정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혈육은 가장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혈육 중에서도 김정은에게는 가장 친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로 동생 김여정이 그런 일들을 챙겼습니다만 이제는 김여정도 단순한 수행의 임무가 아니라 이제는 노동당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이제 격상시켜 놨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속 봤습니다만 현송월 단장이 김정은 지근거리에서는 김여정 다음으로 굉장히 신뢰감이 있는 사람으로 포착이 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바 뭐 총애를 받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 적절치는 못하겠습니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 말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편하게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현송월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송월이 최근에는 당 중앙위원으로 진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직급도 부부장급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김여정이 맡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여정의 역할을 현송월이 대신한 것으로 아마 김정은이가 낙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송월 단장 이제 뭐 향후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행보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예술인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송월 단장을 이 정도로 눈여겨보고 지위를 계속해서 격상시켜줬다는 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결국 과거 오랜 옛 친구 이 정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난번 러시아 방문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옷깃이 구겨져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고쳐주지 못한 그런 것도 노출됐잖아요. 그때 다가가서 네. 정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성월 이제 직위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네. 밝혀지겠지만 현성월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결국 북한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가 권력을 말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현성월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권력의 중심에 다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네. 환영 행사 자리에는 등장을 했지만 정상회담장에서 보이지 않았거든요. 확실히 문책성으로 좀 위상이 좀 격화된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숙청이 되거나 혁명화 대상에 대해서 쫓겨난 건 아닙니다만 그 직위는 가지고 이때 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낮춰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항상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을 때 김영철이 따라갔고 같이 배석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왔는데 막상 정상회담에는 김영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당 비서급이거든요. 당 부위원장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의 영접단에는 김영철이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잇따른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는 지금 이미 역할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른바 김정은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의욕도 상실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했는데 그 책임을 아마 통전부 라인에 이제 전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전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영철은 부위원장은 유지를 하되 역할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통전부장도 사실은 갈린 게 지금 최근에 확인이 됐고 네. 그 통전부장 지휘를 받던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도 좀 교체된 것으로 좀 이른바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김영철 지휘와 있었던 통전부 라인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물갈이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비건 실무협상 대표의 파트너였던 이른바 김혁철도 지금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외무성이 일단 지휘를 좀 물려받고 통전부 라인은 대미협상 라인에서 일단 역할에 상당히 이제 힘이 빠진 그런 네.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무 라인이 조금 부상을 했다는 거는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그 역할을 조금 더 많이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외무성이 주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그것에 대한 대변 역할도 이제 최선희 부상이 전면에 등장해서 하는 네. 것이고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에도 그 위치가 김영철 부위원장보다 앞쪽에 위치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은 이제는 외무성 라인이 중심을 이렇게 잡고 이끌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 조정을 했다는 것, 북미 협상이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좀 조짐을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북한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인적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협상이 준비는 되어 있다. 다만 어느 시점에 개시할 건지 어떠한 내용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공개하면서 심중히 고려하겠다 한 이야기는 결국 대화에 다시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외교전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주말에 방한을 그렇죠. 하죠. 깜짝 이벤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DMZ 방문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청와대도 그 부분은 일단 시인한 듯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DMZ 방문이 외신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혹시 DMZ를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오는 게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의 굉장히 깜짝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아닌 것으로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실제로도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가 DMZ 방문했다고 그래서 김정은이 내려와가지고 이른바 북미 정상회담을 깜짝스럽게 만날 지금 여력은 없거든요. 네. 정비가 아직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셈법이 서로 간에 지금 자기 스스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도 별다른 합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문재인 대통령과 일단 만나서 비핵화에 대한 공조를 확인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대부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대부분의 경우 DMZ와 판문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가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번 11월 때 2017년 11월 달에 왔을 때는 같이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 탓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판문점이나 DMZ를 방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이벤트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달라진 북한의 서열 체제를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북미 협상에 또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행성이 실제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그리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천문연구원의 고성능 망원경에 희미한 소행성의 불빛이 포착됩니다. 태양 주위를 타원형의 궤도로 돌고 있는 소행성 2018 PP29입니다. 지름 160m 크기의 이 소행성은 5.7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연구팀은 이 소행성이 오는 2063년과 2069년 두 차례에 걸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돌 확률은 28억 분의 1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로또 2장을 사십니다. 그런데 한 장은 1등, 한 장은 4등 동시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연구팀은 이와 더불어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행성 2018 PM28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지름 25m 정도로 추정되는 이 소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궤도로 공전하는 이례적인 특징이 있어 앞으로 인류가 탐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소행성은 100년 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발견은 90% 이상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번 연구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한꺼번에 보름달 16개를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 덕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망원경 3개를 칠레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관측 취약지인 남반구에 설치해 소행성 관측에 집중해왔고 드디어 이번에 결실을 맛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SK가 선발 김광현의 역투와 최정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LG를 8대3으로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김광현은 6회까지 안타를 10개나 맞았지만 3실점으로 막아내 시즌 9승째를 수확했습니다. 타선에서는 홈런 선두 최정이 7회 솔로 홈런으로 나흘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고 9회에도 연타석 홈런으로 시즌 20호 고지를 밟았습니다. 비선수 출신으로는 역대 처음으로 1군에 등록한 LG 투수 한선태는 8회 마운드에 올라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위 두산은 삼성에 11대2로 크게 지며 4연패에 빠졌고 선두 SK와의 승차는 5경기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중심 타자 박병호가 한 달 만에 홈런을 때려낸 키움은 기아를 7대3으로 제압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역대 아시아 최고 선수를 묻는 설문을 진행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홈페이지에 박지성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인가?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박지성과 기성용, 손흥민, 가가와 신지 등 5명을 후보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선수 중 박지성과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며 선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신생팀 BNK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다미리스 단타스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단타스는 지난 2시즌 동안 국내 무대에서 뛰면서 경기당 19.8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2순위 신한은행은 호주 국가대표 출신인 엘라나 스미스를, 또 3위 KB하나은행은 하인스 알렌을 각각 뽑았고 지난 시즌 우승팀 KB는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끌었던 카일라 손튼을 다시 지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가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총회 투표에서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올해를 47대34로 누르고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햇볕이 뜨거워 장시간 바깥 활동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반면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찍부터 비가 내리는 호남 지역은 광주 낮 기온이 26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새벽부터,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중부지방은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2도, 춘천 33도, 대전 30도, 광주 26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말과 휴일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장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